윤석열이 1월 3일에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완전히 막아서 성공했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네. 그 막은 다음에 1월 11일 경호처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 그 밥을 먹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이 한 말에 대해서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다 진술하고 증언을 했어. 그거를 봐도 너무너무 명확하고요. 너무너무 죄질이 안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모 경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얘기인데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자,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질 안 좋죠.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김모 부장의 저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윤석열이 저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아, 저 2025년이야. 저 잘못돼 있네. 네, 2025년입니다. 아. 경찰 특공대하고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촉은 경호관 니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경호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한 게 또 실행이 됐어. 그렇습니다. 총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잖아. 맞아요. 이거 봐봐. 그때 난리 맞지? 나니까. 예. 그리고 또 복수의 관계자들 계속 한번 볼까요? 김모 부장의 진술 조서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또 법정에서 김모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특검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김성훈이 대공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뭐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체포방해 혐의라는 게 너무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거 거의 내전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내전 지시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의견입니다. 예. 깔끔하네요. 시간 내려.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 사건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잘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은. 그래서 이게 지금 난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법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네, 체포방해 혐의가 아니야. 이건 내전 짓이야.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자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죠. 아직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항소심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봐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만약에 다른 사건이면 이렇게 질질 끌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질질 끌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내란을 윤석열이가 저지른 지 1년하고 5개월이 됐습니다. 1년 5개월이요. 근데 아직까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1심밖에 안 끝났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참,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사형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윤석열은 사형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장장 조은석 내란 특검부터 이 사형만은 피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걸 못 피할 것 같습니다. 법원도 특검도 검찰도 모두 피해 주려고 했던, 피하려고 했던 윤석열 사형, 그 사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한 가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자, 공수처도 그리고 검찰도 그리고 조은석 내란 특검도 윤석열한테 뭘 적용했다? 내란 혐의를 적용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방송을 윤석열이 사고를 쳤을 때 계엄을 선포했던 그 순간부터 윤석열의 계엄 그 직후부터 윤석열은 군사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군형법상 반란죄. 일반 형법상 내란죄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고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반란죄는요. 반란수괴가 되고요. 반란수괴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다른 죄가 없어요. 양형이 없어. 그냥 사형만 있어. 그래서 윤석열한테 우리는 반드시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특검도 검찰도 그리고 공수처조차도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은 피해왔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란죄보다 군사 반란죄가요 훨씬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동원되기만 하면은 곧바로 군사 반란이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약이 있죠. 군형법은요 군인한테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죠. 군 통수권자예요. 군 통수권자라서 군을 지휘하는 그 순간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 민간인이죠. 이제 예비역도 아니에요. 저는 퇴역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고 보통은 민방위도 끝났다라고 하죠. 저는 예비역 대위 출신이기 때문에 민방위가 없어요. 민방위가 없고 그냥 쭉 예비역입니다. 계속 예비역.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동원 예비군입니다. 다만 8회 이상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기 상태로 쭉 가요. 몇 살까지? 만 45세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만 45세를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아무튼 그런 저도요. 갑자기 비상 소집이 되면 지금도 가기는 가야 돼요. 말이 퇴역이지 지금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리콜 하면은 돌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저도 군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윤석열도 군형법 적용을 받죠. 그래서 군사 반란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군형법상 반란죄, 군사 반란죄를 적용하려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수사를 시작할 것도 없지. 이미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내란죄가 성립이 됐는데 그 내란죄를 성립하는 과정에 군대가 동원됐잖아. 그럼 군사 반란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안 했어. 검찰은 물론이고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도 안 했고 공수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란죄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이 야 윤석열 군사반란이잖아 이거 군사반란죄 적용하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사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유죄 선고가 되면 그냥 사형이야. 게임 끝. 사형.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직 윤석열 지금 항소심이 시작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심부터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군사 반란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형법상 반란죄냐 아니면 일반 형법상 내란죄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럼 선택적 기소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주의적 기소니 예비적 기소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군형법상 반란죄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고 조만간 이에 대한 적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등을 군형법상 반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미 입건했네요. 윤석열은 이미 반란죄의 반란 수괴의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해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서로 공모를 해서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소속 군인들에게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윤석열 군사 반란 맞잖아요. 군인들을 동원했잖아요. 내란과 군사 반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따로 볼 수가 있나요? 그 따로 볼 수가 없어요. 민병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정규군만 있지 않습니까? 그 정규군 중에서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면 말 그대로 그게 군사 반란이지 뭐 달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윤석열이 이번에 적용된 반란죄, 윤석열은 그 중에서도 반란죄의 수괴가 됩니다. 수괴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검은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윤석열에게 야, 컴온, 너 군사 반란죄로 수사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소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야, 나 시간이 없어 라고 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5월 6일 재차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게 군사 반란죄가 적용된 겁니다. 현직 신분에서 저지른 것을 감안한다면 역사상 처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군사 반란죄를 현직에서 저지른 유일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소환까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오지 않았을 뿐이지 소환장은 내보낸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안 오니까 야, 5월 6일 날 그날은 꼭 출석해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이 5월 1일, 내일이 5월 2일, 일요일이 5월 3일, 5월 4일이 화요일, 5월 5일이 화요일, 5월 6일은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라 이번에는 군사 반란의 수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군사 반란의 수괴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야, 이거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 수사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윤석열이가 군사 반란이 아니고 내란이냐고. 군사 반란이잖아. 자, 군형법을 한번 볼게요. 군형법상 반란죄 제5조입니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부하 내동하거나 단순 폭동에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야, 셉니다.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하는 사람,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유리창 쫙 깬 거 있죠? 이거 파괴죠. 걔는 뭐라고?
7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 자,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 문을 부셨다. 문 부신 거 있죠. 어찌 된다? 예, 걔도 사형 또는 무기.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전원을 탁 내린 놈 있죠. 예, 얘도 사형 혹은 무기입니다. 사형 혹은 무기. 야, 얘들 지금 줄줄이 다 걸렸어. 자, 이모 상사로 알려져 있죠. 자, 아무튼 반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고요. 반란 수괴는 사형입니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반란 모의, 반란 지휘, 주요 임무 중 반란 주요 임무 종사. 김용현 같은 애는 반란 모의에 참여했고 반란을 지휘했고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까지 했죠. 뭐 노상원 얘들 다 마찬가지야. 얘들 다 뭐다? 솔직히 말해 얘들 다 사형이야. 얘들 전부 다 내란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징역 7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나왔죠. 얘들 군사 반란이다. 그냥 다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이게 정상이죠. 별까지 단 놈이 군대를 이끌고 국회에 쳐들어가 가지고 난동을 부렸다? 아니, 그거 사형이에요. 사형이야. 주의무 종사죠. 계엄사령관 반란을 지휘한 거잖아요. 심지어 박안수 계엄사령관 최근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2차 계엄을 시도했다? 네, 그렇습니다. 2사단에 연락을 해서 2사단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딱 들켰어요. 게임 끝났어. 그래. 얘들 다 사형이야. 그동안 우리가 재판을 보면서 재판이 느릿느릿 진행되는 것도 참 열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아니 역적들한테 사형 선고가 안 난다는 게 너무 열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역적들한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진작에 이랬어야 돼. 자, 그리고요. 이 군 형법상 반란죄는요. 일반 형법상 내란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많이 넓어요. 어떻게 넓으냐고요? 자,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폭동까지 이렇게 됩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해야 돼. 국헌 문란, 전국 혹은 일부 지방에서 평온을 해할 정도,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죠.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의 작동을 불능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시끄러워져. 많이 난동이 일단 어느 형태로든 간에 난동이 좀 있어야 돼. 윤석열이 바로 요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아니 난동까지는 없었잖아. 폭동까지는 없었잖아. 국회의 기능에 방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국회가 정당 스톱되진 않았잖아. 이렇게 우기면서 내란이 아니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이게 군사 반란이 되면 뭐지 된다?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 합헌적인 국가 권력에 대항하기만 해도 반란입니다. 대항하면 돼. 국가 권력이 스톱됐다거나 필요 없어. 합헌적인 국가 권력에 국가 기관에 대항하면은 무조건 반란입니다. 대항. 그러니까 국회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거. 정상적인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권력의 원천은 사실은 국민이고 국민의 대표가 국회예요.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은 국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대통령 휘하에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통제를 받는 국회의 지배하에 있는 건 명백합니다. 근데 군대가 들어와서 국회를 휘젓고 다녔다? 설령 국회가 정상 기능을 다 했다 하더라도 대항한 거다. 그 자체로도 이미 반란입니다. 내란보다 훨씬 적용 범위가 넓죠. 군이 합헌적인 국가기관,
국회든 선거관리위원회든 여에 대해서 침탈했다거나 거기에 군사력을 투사했다거나 그 이미 그 자체로 반란인 겁니다. 이미 게임 끝. 평온을 해야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내란이 되면은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필요한데 반란은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까지 필요 없고 하여튼 무력을 동원해서 군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여서 국가기관에 대항하기만 해도 반란이야. 대항이죠. 군인들의 조직적인 대항이 바로 반란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다? 이미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볼 거 없어요. 이건 반란이야. 군사 반란이야. 일반 형법상 내란죄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군인이 집단으로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작동을 방해한 것 그 자체 또는 중단시키려고 시도한 것 자체 대항하려고 한 조금의 행동 모든 것이 다 군사 반란입니다. 반란. 윤석열이가 지금 법정에 나와가지고 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그 내란이 없었지 않느냐. 웃기지 마. 어쨌거나 하지만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군사 반란인 거예요. 게임 끝. 국헌문란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란죄가 훨씬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혹은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혹은 전국이나 우리나라 일부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여야지 국헌문란이야. 그런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반란죄는 적용이 됩니다. 내란죄는 요구해야 돼.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라든지 전국 혹은 일부 지방에서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까지 나와야 되는데 반란은 그까지 필요 없어. 대항만 하면 개기기만 하면 게임 끝. 이미 반란.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총을 들고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국가기관에 대해서 개기기만 해도 군인이 무기를 들고 개기기만 개겨도 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12.3 내란 같은 경우 보세요. 군사 반란 맞죠? 그리고 군사 반란의 최고 수괴가 누구야?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게임 끝.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윤석열 밤에 잠들기 힘들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항소심,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항소심 2심이 지금 시작도 못했지. 윤석열은 이게 시작 안 된 거를 되게 좋아했을 겁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은 게 지들의 목적이었거든. 그런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오히려 이 군사 반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만약에 이미 항소심까지 끝내버렸으면 군사 반란죄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 군사 반란죄나 내란죄나 어떻게 보면 같은 행위였잖아.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두 번씩이나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기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항소심이 시작이 안 됐지. 따라서 이번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을 해서 바로 이 항소심에 딱 공소장 변경을 해버리면 윤석열은 항소심부터는 군사 반란, 내란죄가 아니라 군사 반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군사 반란이 내란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요. 딱 하나만 빼면 군인한테만 적용한다는 것만 빼면. 근데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고 군을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군형법이 적용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군을 이용해서 뭔가 군을 지휘해서 작전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 만큼 재판관들이 주로 물었습니다.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조 단장은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본청으로 모여들던 때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의인 행세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내 거짓말은 부하들이 다 알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조 단장의 진술조서와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이후 처음 마주한 윤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707 특임단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끄집어낼 요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 지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쓴 말이 바뀌어 왔다고 주장하며 반격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고 한 지시 내용의 파급력을 고민한 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50명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정족수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는데도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김 전 장관이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누구한테도 질서 유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며 대한민국 헌정사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의원들을 싹 잡으라. 는 비정한 지시 아래 군 병력이 신성한 국회로 난입하던 그 참담한 순간 과연 이것이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대표를 적으로 돌리고 총구로 법치를 위협하던 오만한 위선이 오늘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 앞에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거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이 역대급 반역 행위는 결코 역사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똑똑히 증언한 겁니다. 권력의 위선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이 날카로운 질타의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응원해주세요.